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 제목만 봐도 아주 쉽죠. 관계 형성, 라포 형성. 다른 거 없습니다.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 사회복지 실천론 전광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 게 별로 없어요. 어려운 거 다 끝났으면 실천원도. 여기 인문학적 요인, 상식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체크 포인트 하게 되면요. 비에스텍이 나옵니다. 비에스텍이 주장했던 비에스텍이라는 건 관계 형성은 사실은 이제 상담 심리에 많이 나옵니다. 상담 심리에서 내담자와 어떻게 관계 형성을 잘하냐 이런 내용들인데 뒤에 쭉 나오겠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어떻게? 환경 속에서 인간이 환경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된다. 관계 형성. 끝. 너무 쉽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목적 지향적이다, 시간 지향이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목적 지향적,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겠죠. 시간 제한적. 그럼 사회복 실천에 할 때 서로 관계의 특징에서 시간이 제한적이죠. 상담 심리의 이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관계를 종결한다. 무제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적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고 권위성도 필요하죠. 권위성에서 권위는 나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위성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사실 민주적이다 이런 말과도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게 나쁜 거예요. 쟤도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이런 말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하죠. 쟤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이거는 갑질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은 갑질이고 권위는 좋은 겁니다. 민주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 비롯된 권위를 지닌다.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권위성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제적 관계라고도 나오는데요. 통제적 관계 뭔가 좀 나쁜 표현으로 보이죠. 통제적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 이론에서 일무공, 일치성, 진실한 태도로 상담에 임해야 된다. 클라이언트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공감적 이해,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감정이입을 내담자와 함께 감정이입을 하는데 공감적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공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제가 너무 슬퍼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슬퍼요. 제 마음을 받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슬퍼요. 이제 됐으니까 가요. 이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슬프지만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감정을 통제하는 거죠. 전문가로서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 이거를 통제적 관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 관계의 특성, 전문적 관계, 타인에 대한 관심, 헌신과 의무, 권위와 권한, 진실성, 일치성,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설명할 것도 없죠. 수용성, 받아주는 거, 감정이입 해주는 거 쉽잖아요.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상식이죠. 비에스텍의 관계 7대 기본 원칙,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한 문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 7대 원칙,
7대 원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적 정서적 관여, 수용, 비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은 안면 타당도로 보면 됩니다. 안면 타당도. 안면으로 있냐 없냐 뭐 보면 대충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뭐 여기다 비밀 보장 밑에다가 예를 들면 뭐 나오면 뭐 떡볶이 포장 이런 거 떡볶이 포장은 안 나왔잖아요. 이런 거 가려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별화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를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별화는 뭐냐면요.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우리가 이제 이 상담 심리의 원리거든요.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내담자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칼 로저스의 비지적 상담에서 보게 되면 현상학적 장이 있죠. 현상학적 장. 이거랑 맥락을 같이 해요. 파이. 이 뭐예요? 환경 속의 인간. 현상학적 장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주관적 입장을 중요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입장이 뭐예요? 인간의 독특성, 인간의 특이성,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독특한 자질, 독특성,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개별화라. 개별적으로 인정해 줘라. 개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별화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제일 반가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안 심심하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이게 현명한 공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이다.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뭔가 억압된 감정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나는 이게 싫었어요. 나는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거. 의도적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감정은 억제하여야 한다.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부정적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지. 이러면 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서 해소하는 것을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건강한 자아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통제적 정서적 관여. 말이 좀 어려워요. 정서적 관여. 정서는 감정을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통제하는 거죠. 이거는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에서의 공감적 이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 공감을 해주되 상담사로서의 객관적 위치를 유지하는 거. 사회복지로서의 전문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제적 정서적 관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슬퍼요. 맞아요. 저도 슬퍼요. 우리 울어요. 울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같이 우니까 너무 좋네요. 네, 다 울었나요? 이제 가세요. 이거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수다예요, 수다. 그냥 울고 수다 떠는 거죠. 전문가의 입장은 뭐예요? 울고.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그래서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는 거. 감정을 통제한다 이거예요. 누가? 전문가가. 여기서 누가? 사회복지사가. 통제적 정서적 관여. 그래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거. 이걸 통제적 정서적 관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 이걸 통제적 정서적 관여라고 한다라고. 수용은 말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비심판적 제도. 심판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하겠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그렇죠. 자기결정권. 이건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자기결정권은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다라고 나왔습니다.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사회복지사의 유리적 의무이며 비밀보장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보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의 자신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 갈등, 또 타인과의 또 충돌, 사회복지사의 권리와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기관과의 충돌, 또 사회의 권리와 충돌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밀보장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정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 치료를 위해 전문가가 회의를 할 때, 클라이언트의 자신이나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 또 전염병 같은 뭐 병을 옮을 수 있을 때, 뭐 자살의 뭐 위험이 있을 때, 폭력, 폭행의 위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이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면접 기술 중 하나입니다. 관심을 집중하는 거 당연하겠죠. 경청하는 거 당연하고요. 질문하기 당연하겠죠. 질문하기에서는요. 폐쇄형 질문은 나쁜 것이다. 개방형 질문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제 살짝 꼬십니다. 문제에서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예요. 개방형 질문은 뭐 마음대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을 하여야 한다. 개방형 질문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다 삑사리입니다. 두 개 다 혼용입니다.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삑사리입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혼용하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람직한 질문과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유도형 질문.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 친구를 따돌리고 싶은 생각이 애초부터 마음속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도하는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또 이유를 물어보는 거.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방에 가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왜죠? 뭐죠? 이렇게 yes, no를 강요하는 거.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다라고 보고요. 폭탄형 질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폭탄형 질문. 의사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들은 왜 때렸으며 그때 누가 같이 있었죠? 여러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늘어놓는 거. 이런 폭탄형 질문도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의사는 뭐라고 하죠? 아들은 왜 때렸으며 그때 누가 같이 있었죠?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을 무슨 유형이라고 합니까? 답이 폭탄형 질문. 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요약과 해석, 요약해 주는 겁니다. 해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석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보게 되면 보통 꿈의 해석, 뭐 전이의 해석, 저항의 해석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요, 클라이언트가 잘 몰랐던 부분을 전문가가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단서를 이용해서 상담에 하면서 어떤 단서를 전문가가 포착을 해서 이 단서에 입각해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것. 마치 요새 오은영 박사가 그 뭐 아이들 심리 치료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때 그 오은영 박사가 TV 보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저거예요. 저게 문제예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를 저것 때문에 애가 반항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단서를 이용해서 새로운 틀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석이라고 한다. 해석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석이다라고 보고요. 감정이입, 당연히 감정이입 해주는 건 뭐 상식이죠. 분위기 조성 당연히 하겠죠. 기록 잘해야죠. 메모도 잘해야 되고 녹음 녹화도 잘해야 되고 기록의 용도는 뭐 상식이죠. 사회복지 실전의 과정 접수갑니다. 접수 잘해야 되겠죠. 사회복지 실전 과정의 일반적인 3단계 탐색하고요. 사정 조사하고 뭐 계획한다. 뭐 계약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실행과 목표 달성. 3단계는 종결 계획 유지다라고 하는데 뭐 1단계는
말 그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탐색하는 거고요. 2단계는 실행하는 거고, 종교는 종교하는 거죠. 뭐 상식이니까요. 여기서 잠깐요.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면 무조건 종결 단계예요. 그래서 요령입니다. 요령. 문제에 평가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종결입니다. 다음 중 실행과 목표 달성 단계가 2단계가 아닌 것은 나오면 평가 나오면 평가는 종결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 라포 형성을 하고 친밀감 형성하고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을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쭉 나옵니다. 조사하는 거니까요. 조사, 계획하는 거고. 2단계 실행, 하위 목표와 가업을 구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점검하고 점검하면 실행이고 평가 나오면 종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사람 헛발질 공부 방법입니다. 뭐를 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쭉쭉 넘어가고요. 요 순서, 요것도 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7단계. 그래서 7단계 순서입니다. 뭐 인테이크라고 하는데요. 2단계의 목적은 가장 적절한 클라이언트 확인하고 등록하는 겁니다. 사전 등록이고 그 다음에 스크리닝.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사정 조사하는 거, 계획, 개입, 모니터링, 재점검 뭐 이런 순서, 평가 종결 순서 보시고요. 접수의 개념, 접수는 사전 접수예요. 그래서 접수의 지침, 그래서 사전 접수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치과 가면 바로 의사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상담 실장님이 앉으세요. 어디가 아프시죠? 그래서 막 적잖아요. 이런 걸 사전 접수라고 합니다. 아픈 지 얼마큼 됐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사전 접수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형성 동기와 뭐 상식입니다. 사회복 실천 과정, 정부 수집 사정, 정부 수집 개념, 정부 수집 잘해야겠죠? 다 했습니다. 사정 과정의 개념, 사정 어세스먼트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도 잘 해야겠죠.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사정 도구갑니다. 여기서 전 문제 잘 나옵니다. 사정 도구 사회관계망 지도입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작성한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위한 사정 도구이나 클라이언트의 가정원을 사정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래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 체계 또는 클라이언트의 가정원을 사정 조사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생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족과 직장, 학교, 종교 모임, 이웃, 뭐 동주민센터 등 공식 조직을 포함해서 조직별로 기록한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사회관계망 지도라고 한다라고. 사회관계망 그리드는 도표입니다. 도표. 그래서 사회관계망 그리드는 도표화시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의사소통 유형,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치형이 있고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무관심형. 아닌 게 의사소통 유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5가지가 있다. 일치형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비난형은 비난하는 겁니다. 회의형은 회의하는 겁니다. 굴복시키는 유형, 회의형. 초이성형은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자체가 없다. 논리만 주장한다. 무관심은요,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일치형, 비난형, 회의형, 초이성형, 무관심형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일치형이겠죠, 라고 보고. 의사소통을 논리적이고 정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 무슨 형입니까? 초이성형이다. 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에 대한 사정 쭉 나옵니다.
크게 볼 거 없고요. 가계도 뭐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뭐 배웠지 않습니까?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그래요. 제노그램. 그래서 3대의 조상 연대표.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나 이렇게 해서 또 조상의 연대표를 보고 여러 가지 이 세대 간의 뭐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 가계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서적 관계, 진로 문제, 이런 뭐 직업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걸 가계도로 간다. 그래서 세대 간이 나왔다라고 3대에 걸친 세대 간이 나오면 답이 가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태도다라고 해요. 생태도는 환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환경 체계. 그래서 가족 3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연대표 세대가 나오면 제노그램이지만 가족과 환경 체계가 나오면 생태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환경 나오면 생태도, 가족 간 세대 간의 3대에 거친 연대표 나오면 제노그램이라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거 다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시간 이거 4시간 동안 공부하면 4시간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가족과 환경 나오면 생태도, 가족 간 3대 걸친 세대 간 나오면 제노그램. 끝. 공부할 게 없잖아요. 진짜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이것뿐이 안 나와요. 여기서 뭘 그냥 차차하게 보려고 그래요.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꼭 본 사람 있을 겁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생태도 넣으면 생태, 동태도 아니고 생태. 꼭 환경이 나와요. 환경, 생태, 동태. 바다에서 잡히죠. 환경에서 잡히는구나라고. 생활력 독표도 시험에 나옵니다. 특정 시기의 가족의 경험을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특정 시기 시간의 흐름 나오면 생활력 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시오그램 사회 돌아가죠. 소시오그램이 나오고요. 소시오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노가 주장했는데 집단 상담에서 쓰는 겁니다. 집단 상담. 집단원끼리 상호작용해요. 얘하고 얼마큼 친하고 얘하고 얼마큼 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린 걸 소시오그램, 선으로 이용할 소시오메트리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시오메트리는 선으로 집단원의 친밀도, 그래서 뭐 얘하고 친한가, 얘하고 친한가 이런 거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집단 상담에서 이용한 것이다. 의 차별 적도라고 합니다. 의미 차별 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 또는 7개의 질문을 양극단으로 여기는 매우 안 좋은 거, 여기는 매우 좋은 거 상반되게 서로 물어보는 거 의의 차별 적도, 의미 차별 적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호작용 차트는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10번은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 종강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종강할 것 또 먹을 것 좀 몇 개 있어야 그래도 가을에 감처럼 감나무 남겨놓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챕터 10부터는 종강 시간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